단 한 문장이 존재조차 몰랐던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의료비에 허덕이던 24세, 웨이트리스 엘리자 홀레이에게 그 문장은 단순한 통찰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라는 돈으로 세상과 단절된 기드온 피어스에게 그것은 그의 삶 전체의 근간에 금이 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교대 근무를 마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은 얼굴 없는 재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본 순간 희미하게 스치는 기억은 한 세기의 왕조를 불태울 불길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싸구려 식당에서 한 무심한 말이 어떻게 거짓말과 배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가 영원히 묻혀있다고 믿었던 비밀의 그물을 풀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퉁이 부수 식당의 형광등 불빛은 단조로운 선율을 웅궁거렸고 엘리자 홀레이는 그 소리를 자신의 심장 박동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삶의 사운드 트랙이었고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버거 소리, 싸구려 도자기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결코 변하지 않는 듯 나지막이 운걸거리는 대화 소리였다. 화요일 오후 9시, 식당은 밤의 소강 상태였다. 저녁 식사의 분비는 시간과 늦은 밤의 인파 사이의 짧은 휴식이었다. 엘리자는 시원한 스테인리스 스틸 카운터에 기대어 어깨를 으쓱하며 피로를 풀었다. 모든 근육이 단순한 육체적 피로를 넘어선 피로감으로 쑤셨다. 그것은 어머니 로라가 삭막한 베이지색 병실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영혼 깊은 피로였다. 위에 종이 울려 엘리자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서자 보이지 않는 침묵의 장막이 식당을 뒤덮는 듯했다. 그는 단순히 잘 차려입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재료로 조각된 듯했다. 그의 짙은 회색 정장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어두웠고 외과의의 메스처럼 정밀하게 그에게 딱 맞았다. 식당의 칙칙한 불빛 아래에서도 그의 구두는 반짝였다. 굳이 알릴 필요도 없을 만큼 조용하고 절대적인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다. 그저 그랬다. 남은 몇 안 되는 손님들은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그는 구석에 있는 부스를 골라 금이 간 비닐 의자에 가볍게 몸을 기울이며 앉았다. 엘리자는 메뉴판과 물 한 잔을 집어들고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었다. 모퉁이 부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부터 시작할까요? 남자는 메뉴를 보지 않았다. 놀랍도록 맑은 푸른빛을 띤 그의 눈이 그녀의 눈과 잠시 마주쳤다. 커피 한 잔, 블랙. 그의 목소리는 낮고 웅장했다. 양철 호루라기 소리 가득한 방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것 같았다. 곧 올라오겠습니다. 엘리자가 말하며 카운터로 향했다. 친구이자 동료 웨이트리스인 클로이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미스터 머니백스 한 잔 주세요. 메뉴판에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0라고. 기드온 피어스라고 하더라. 엘리자는 커피를 따르며 얼굴을 찌푸렸다. 누구? 기드온 피어스. 피어스 홀딩스 인터내셔널. 그들은 다운타운 스카이라인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 아빠는 해고되기 전까지 그 회사 부지에서 반장으로 일했었다. 그 남자 사진은 격주로 비즈니스 섹션에 실린다. 사람들은 그가 무자비하다고 한다. 30살도 되기 전에 가족의 수백만 달러를 수십억 달러로 불렸다고. 엘리자는 그 남자를 흘끗 보았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넌 불빛이 비치는 거리를 배경으로 날카롭고 엄숙한 모습이었다. 사업가라기보다는 사냥감 사이사이에 쉬고 있는 포식자 같았다. 그녀는 컵과 받침을 집어들었다. 글쎄, 내 눈에는 그저 블랙커피를 원하는 손님일 뿐이었다. 그녀는 붓으로 돌아가 커피를 내려놓았다. 여기 있습니다, 손님. 그가 컵에 손을 뻗자 커프스 단추로 장식된 소매에서 손이 나타났고 오른손 약지에는 엘리자의 숨이 멎을 듯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목구멍에. 그녀를 멈춘 건 크기나 반짝임이 아니었다. 바로 디자인이었다. 여튼 버터빛 금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남성용 시그네이트 반지였다. 평평한 면에는 양식화된 불사조의 인장이 새겨져 있었다. 날개를 활짝 펼친 불사조의 눈에는
작은 사파이어 하나가 박혀 마치 사로잡힌 별처럼 반짝였다. 반지 자체도 독특하게 마치 깃털이 얽힌 것처럼 조각되어 있었다. 엘리자는 정신이 아찔해졌다. 같은 반지가 다이너라이트 아래에서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침대 옆 탁자 위 작은 벨벳 안감 상자 안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로라의 반지는 자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푸른 사파이어 눈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다. 로라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었고 병원비가 밀려와 익사할 위기에 처했을 때조차 팔지 않았던 유일한 물건이었다.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준 것이라고 그녀는 항상 말했었다. 약속이야, 엘리자. 그녀는 가늘고 준비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옳은 것을 약속하는 목소리였다. 엘리자가 말을 멈추기도 전에 그 말이 쏟아져 나왔다. 조용하고 놀란 속삭임이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도 선생님과 똑같은 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기드온 피어스는 커피잔 위에 손을 얹고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고 날카로운 푸른 눈이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무심한 무시는 사라지고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강렬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너무나 날카롭고 분석적이어서 마치 어머니를 해부하고 농담의 소재를 찾는 것 같았다. 그녀가 말하지 않은 농담이었다. 실례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 낮아지고 위험할 정도로 부드러워졌다. 엘리자의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혔다. 방 건너편에서 클로이가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냥 걸어갔어야 했는데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냘픈 손이 똑같은 반지를 움켜쥐고 있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반지?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더듬거렸다. 내 손에. 이건 우리 엄마 반지랑 똑같아. 불사조. 작은 사파이어. 모든 게 그의 얼굴에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도 알아차림도 아닌 더 단단하고 어두운 무언가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뒤집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반지를 살펴보았다. 그럴 리가 없어. 그가 말했다. 추측이 아니었어. 그냥 편결이었어. 하지만 그렇지 않아. 엘리자는 절박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그녀는 평생 그걸 가졌어. 그녀의 아버지가 준 거야. 세상에 하나뿐인 거야.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기디언 피어스는 반지를 탁자 위에 평평히 얹었다. 마치 말없이 황금빛 비난을 퍼붓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강철 같았다. 이 반지는 그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한 단어 발음을 하며 말했다. 100년도 넘게 피어스 가문에 있어 온 거야. 내 증조부 알라릭 피어스를 위해 맞춤 제작한 거야. 다른 반지는 없어. 전에도 없었어. 네가 착각했어. 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단호함은 마치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거짓말쟁이 아니 바보라고 불렀다. 그 부당함이 그녀의 피로 위에 쌓였고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속에 반항의 불꽃을 일으켰다. 틀린 게 아니야.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이걸 수천 번이나 손에 쥐었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기억으로 그려낼 수 있을 거야. 그는 뒤로 기대며 희미하고 거만한 미소를 입가에 지었다. 그 미소는 그의 눈에 닿지 않았다. 흥미로운 이야기군. 이름이 뭐니? 엘리자 홀레이. 홀레이 양. 그는 커피잔을 집어들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어머니는 거짓말쟁이거나 도둑이시군요. 어머니가 이런 반지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50년 전 우리 가족에게서 도난당한 반지일 뿐이니까요. 그는 부드럽게 딸깍 소리를 내며 컵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는 엘리자의 세상에 갑자기 닥친 정적 속에 울려 퍼졌다. 도난. 그 단어는 공기 중에 짙고 도끼 어린 울림으로 떠올랐다. 그녀가 아는 가장 온화하고 정직한 어머니. 바로 그 도둑, 그 비난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비열해서 마치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다. 기드온 피어스는 정장 재킷에서 얇은 가죽 지갑을 꺼내
$100 지폐 3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두 교대로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이었다. 모욕이었어요. 커피 한 잔과 당신의 시간을 무시한 거예요. 그가 말했다. 그의 눈은 이미 그녀를 지나 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일어섰다. 그의 존재감은 강렬했고 작은 부스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이미 사라져 버렸고 그녀를 말의 잔해 속에 남겨둔 채 계속 나아갔다. 그가 출구로 걸어가자 엘리자는 목소리를 찾았다. 그녀는 도둑이 아니에요. 그는 문 앞에서 멈춰 서서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식당 안을 또렷하게 울렸다. 그럼 증명해봐. 종이 다시 울리고 그는 사라졌다. 엘리자는 코너 부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심장은 쿵쾅거렸고 윙윙거리는 불빛은 이제 비명처럼 들렸다. 테이블 위에 바삭바삭한 3장의 지폐는 피 묻은 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방금 억만장자에게 커피를 건넨 게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에 우연히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차가운 공포와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망쳐버린 게 아닐까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신호등과 불안한 그녀의 쿵쿵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자신의 심장. 기드온 피어스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거짓말쟁이인가 도둑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로라 홀레이는 몇 센트짜리 잔돈을 돌려주려고 가게에 다시 들어가는 여자였다. 그 비난은 마치 독침 같았고 엘리자는 그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병원 베개에 새하얀 피부에 푹 파묻힌 채 잠든 채 잠들어 있었다. 심장 박동 모니터의 끊임없는 삐 소리가 깨지기 쉬운 리듬감으로 안심을 주었다. 작은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물장과 낡은 시집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고 짙은 파란색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다. 엘리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집어들었다. 벨벳은 곳곳에 매끈하게 달아 있었다. 그녀는 뚜껑을 열었다. 복도에 희미한 불빛을 받아 희미한 금반지가 빛나고 불사조는 자랑스럽게 날개를 펼쳤고 눈은 비밀의 우주를 담고 있는 듯한 작은 사파이어처럼 보였다. 그것은 똑같았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엘리자 얘야 너니? 로라의 목소리는 약하고 쉰 듯했다. 엘리자는 재빨리 상자를 닫고 돌아서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엄마 깨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늦은 시간까지 힘든 근무를 하셨잖아요. 로라의 눈은 병색이 어두워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웠고 엘리자의 평생 닫혔던 강렬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늘 그렇듯 엘리자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 연약한 여자에게 그런 끔찍한 비난을 할 수 있니? 기분이 어때? 마치 아주 느리고 비싼 트럭에 치인 것 같아. 로라가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의사들이 들어왔다. 더 많은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야. 다 똑같은 소리네요.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움직이며 얼굴을 찡그렸고 엘리자의 손에 들린 상자의 시선이 고정되었다. 표정이 바뀌었다. 지친 기색은 익숙하고 경계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반지를 보고 있었구나. 엘리는 망설였다. 아빠 생각을 하고 있었어. 로라의 가늘고 푸른 혈관이 교차하는 손이 뻗어나와 옆에 있는 매트리스를 두드렸다. 엘리자는 앉았다. 할아버지, 로라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게 정정했다. 할아버지, 제게 반지를 주신 건 아버지예요. 당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엘리자의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다. 정비공이셨는데 엘리자가 10살 때 작업장 사고로 돌아가셨고 빛과 행복한 추억만 남기셨다. 반지는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에 왔다. 알았어요, 할아버지. 엘리자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말했다. 엄마, 할아버지 얘기를 다시 해주세요. 반지 얘기? 로라의 시선이 창밖의 어두운 하늘로 옮겨갔다. 할아버지가 듣지 못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아버지 오웬은 조용하고 총명한 분이셨고 엔지니어이기도 하셨습니다. 동부 대기업에서 일하셨는데 그 반지는 약속에 대한 대가라고 하셨습니다. 권력자들이 어긴 약속이라고요? 무슨 약속이냐고요? 엘리자는 애써 태연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다만 무엇이 옳은지 깨닫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반지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절대 팔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언젠가는 이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증거가 될지도 몰라. 무슨 증거? 라고 물으셨습니다. 로라의 얼굴에 생생하고 생생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로라는 엘리자를 바라보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더 엘리자. 옛날 이야기야. 슬픈 이야기야. 더 이상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떤 문은 닫아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 만약 다른 누군가가 그 문을 열 이유가 있다면 어쩌지? 로라가 말을 멈추기도 전에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로라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엘리자는 심박수 모니터에 솟아오른 신호를 보고 스스로를 저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직장에서의 어리석은 짓이었다. 엄마에게 이런 짐을 지울 수는 없었다. 지금은 안 된다. 엄마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다. 권력자들에 의해 깨진 약속. 그들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것이 기디언 피어스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도시 위로 떠있는 듯한 펜트하우스 아파트에서 기디언 피어스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닿는 창문 앞에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다이아몬드가 흩뿌려진 카페처럼 그의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그는 스카치 위스키 한 잔을 들고 있었다. 호박색 액체는 그대로였다. 그는 식당에서 마주친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엘리자 홀레이라는 그 여자, 그녀의 크고 솔직한 눈, 그리고 그녀의 절대적인 확신. 우리 엄마도 당신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가지고 있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무거운 마호가니 책상으로 걸어가 녹색 가시 달린 램프를 켰다. 잠긴 서랍에서 가죽 장정된 2절판 책을 꺼냈다. 피어스 가족 기록 보관소였다. 물론 깔끔하게 정리된 역사 자료였지만 그가 가진 전부였다. 그는 반지를 펼쳐 가보 섹션을 펼쳤다. 누렇게 변색된 페이지에 반지 사진이 있었다. 그의 반지였다. 설명은 명확했다. 1922년 알라릭 피어스의 의뢰로 제작된 피닉스 반지. 파리의 장인 미셸 뒤보아가 제작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1921년 금융공황의 잿더미에서 피어스 가문의 부활을 상징했다. 각 세대의 남자 상속인에게 영혼의 소유권이 물려지는 반지. 그의 아버지는 21번째 생일에 그에게 반지를 선물했다. 이 반지는 우리의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기디언이 자부심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항상 일어섭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책상 위에 기디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흘끗 보았다. 제네비브 애들러였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았다. 아이들러, 아직 깨어 있군요. 또렷하고 허튼 소리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네비 애들러는 그의 변호사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그의 해결사였고 유언장을 집행하는 사람이자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뭔가 일이 생겼어. 기드온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원 조회 좀 해주세요. 또 다른 적대적 인수합병. 한 사람,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 홀레이. 6번개 있는 코너 부스라는 식당에서 일한다. 그녀의 어머니 이름은 로라 홀레이. 모든 걸 알고 싶어. 재정, 가족, 이력, 출신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모든 걸.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네비브는 너무 전문적이어서 이유를 묻지 못했지만 그는 그녀의 호기심을 느낄 수 있었다. 사적인 문제야 아니면 공적인 문제야, 기드온? 기드온은 손가락에 낀 반지를 바라보았다. 불사조는 차갑고 사파이어 같은 눈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는 드물게 순간적으로 불안함을 느꼈다고 인정했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하신 이야기를 떠올렸다. 알라릭 피어스의 동생.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브랜디를 너무 많이 마신 후 조용한 목소리로만 들려주곤 했다. 다니엘이 어떻게 가족을 배신했는지, 알라릭의 신형 터빈 엔진 설계도를 훔치려 했는지, 그리고 탐욕에 빠져 알라릭이 어리석게도 다니엘에게 의뢰했던 여분의 반지를 빼앗았는지,
그 이야기는 의절당하고 쫓겨났으며 배신의 상징인 반지도 그와 함께 사라졌다. 하지만 폴리오에 실린 공식 가족세는 두 번째 반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다니엘이라는 형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지금까지는 유령 이야기, 가족 전설일 뿐이었다. 로라 할러웨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내라. 기드온은 그의 목소리를 조종하며 불확실성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을 다시 한번 굳혔다. 그의 이름을 알고 싶다.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이유로든 우리 가족과 마주쳤는지 알고 싶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웨이트리스는 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반지를 주었다고 했다. 조용한 엔지니어, 약속을 어긴 권력 있는 남자. 기디언 피어스는 오랜만에 통제력 외에 어떤 신랄 같은 것을 느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 얼음판이 처음 부서지는 희미한 소리가 들리고 발밑에서 얼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소녀에게 증명해 보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암울한 확신과 함께 깨달았다. 자신의 이야기가 진실임을 증명해야 했다. 3일 후 제네비브 애들러 오웬 켈러웨이에게서 암호화된 단 한 줄의 문자가 도착했다. 그 이름은 기디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는 피어스 홀딩스의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며 한 세기 전의 직원 기록, 계약자 명단,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과 교차 참조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웬 켈러웨이는 그의 가족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었다. 그는 안도의 물결을 느꼈지만 곧 의심이 밀려왔다. 너무 깨끗했다. 80층, 유리와 강철로 가득 찬 광활한 사무실에서 그가 옥신거리고 있을 때 제네비브가 그의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50대의 엄격한 여자였다. 항상 흠잡을 데 없이 딱 맞는 정장을 입고 회색 머리카락을 윤기 있게 뒤로 묶고 있었다. 그녀는 얇은 파일을 들고 있었다. 이거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인사도 없이 그녀는 파일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기드온이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태어난 로라 앤 켈러웨이의 출생 증명서인 공문서가 들어있었다. 아버지 오웬 켈러웨이, 어머니 헬렌 켈러웨이, 그리고 또 다른 문서, 1968년 특허 출원서였다. 발명가 오웬 켈러웨이의 발명품, 고토크 산업용 터빈용 새로운 기어링 시스템, 특허 없음이라는 재채기, 출원 취소. 기드온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는 그 회로도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원시적이지만 피어스 마크 3호 터빈의 명백한 선구자였다. 1970년대 초 그의 할아버지 회사를 지역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만든 바로 그 발명품이었다. 이 발명은 전적으로 그의 할아버지 윌리엄 피어스의 공로였다. 신청은 1968년 10월 12일에 철회되었습니다. 제네비브는 목소리가 가라앉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1968년 10월 14일 일에 확인한 은행 기록에 따르면 오웬 켈러웨이는 그의 저축 계좌에 $50,000의 일회성 현금 입금을 했는데 당시 엔지니어에게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이사했으며 다시는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6년 후 42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역겹도록 명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 현금 보상, 피어스라는 이름으로 매수되어 묻힌 훌륭한 아이디어. 그래서 그는 매수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제맛이 나는 말을 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그의 발명품을 훔쳐서 입을 다물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네비브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50,000는 아마도 합법적인 유지를 위한 컨설팅 수수료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특허와 직접 연결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물론 당신의 할아버지는 꼼꼼했습니다. 그리고 반지 말이야. 기드온이 자신의 손을 보며 물었다. 제네비브가 말하길 그게 이상한 점이라고 했다. 파리의 뒤부와 에이스의 자산을 매입한 보석상을 찾았어. 기록은 오래되었지만 장부는 마치 자네 할아버지처럼 꼼꼼했어. 1922년 알라릭 피어스는 똑같은 피닉스 반지 2개를 주문했고 둘 다 그가 지불했어. 장인이 손으로 쓴 쪽지가 여백에 붙어 있었지.
그녀는 번역된 사본을 책상 위로 건넸다. 거기에는 하나는 건축하는 자에게, 하나는 꿈꾸는 자에게 함께 날아오르기를 이라고 적혀 있었다. 반지 2개. 그 가족 유령 이야기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그의 종조부 다니엘은 실제로 존재했다. 그러니까 캘러웨이가 반지를 훔치지 않았구나. 기드온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버림받은 형 다니엘 피어스가 준 게 분명했다. 하지만 왜? 고마움의 표시, 아니면 친구에 대한 보상,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로. 퍼즐은 더 이상 단순한 식당 웨이트리스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가족 유산의 근간 그 자체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회복력뿐 아니라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 그 지식은 그의 뱃속에 부식성산을 녹이는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말을 걸어야 했다. 엘리자가 또다시 고된 근무를 마치고 카운터를 닫고 있는데 문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로 그였다. 이번에는 기드온 피어스가 식당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문간에 서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어두운 후광처럼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어두운 바지와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좀 더 캐주얼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권력의 기운을 뿜어냈다. 엠슈 할로웨이. 그는 나지막하지만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할 말이 있어. 클로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엘리자를 쏘아보았다. 엘리자, 굳이 말할 필요 없어. 하지만 엘리자는 자신이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앞치마를 풀어걸었다.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엘리자는 시원한 밤 공기 속으로 나갔다. 거리는 도시의 소음으로 시끄러웠고 그들 사이에 드리운 긴장된 침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어머니의 아버지시죠? 기드온이 바로 요점을 짚어내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오웬 캘러웨이였다. 질문이 아니었다. 엘리자는 움찔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 무슨 일인가? 그는 엔지니어였다. 1968년에 터빈 기어 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 기드온은 엘리자의 얼굴을 살피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엘리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할아버지가 엔지니어라는 건 알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슬픔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저는 할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기드온이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은 아실 거예요. 기디언은 조급한 목소리로 날카롭게 반박했다. 아니, 내 어머니도 그럴 것이다. 내 할아버지 윌리엄 피어스는 몇 년 후 똑같은 설계를 기반으로 터빈을 개발했다.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부를 축적했다. 캘러웨이는 특허를 철회하고 현금 대금을 받았다. 홀레이 씨, 이건 더 이상 반지 도난 사건이 아니지? 이건 강탈 사건에 대한 이야기야. 그게 내 계획이야? 이 옛날 이야기를 이용해서 내 어머니 병원비 마련에 돈을 쓰겠다는 거야. 그 비난은 너무나 냉소적이고 잔인해서 그녀의 폐가 터질 듯했다. 순수한 분노와 좌절의 눈물이 그녀의 눈에 솟구쳤다. 어떻게 감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은 1,000벌짜리 스웨터를 입고 우리를 내려다보며 서 있군요.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게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의 명예 때문이라고요. 방금 당신 가족이 빼앗겼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한 남자의 명예 때문이라고요. 기드온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음모가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딸을 보았다. 할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반지가 증거라고 말씀하셨다. 엘리자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이었다. 그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였다. 그는 뇌물을 받은 게 아니었다. 위협을 받았다. 당신 할아버지 같은 남자들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평생의 업적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다. 그 돈은 단순한 지불이 아니었다.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하려는 입막음용 돈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오랫동안 감춰진, 말로 표현되지 않은 고통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 말은 진실되고 정당하게 느껴졌다. 기드온은 오랫동안 침묵했고 도시의 소음이 그들 사이를 메우며 밀려왔다. 그의 확신은 무너져 내리고 웨이트리스가 들려주는 이야기,
즉 위협과 강압이 그가 만들어낸 단순한 사업 거래의 정제된 버전보다 진실에 더 가까웠다. 반지가 2개였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움을 잃어갔다. 증조 할아버지는 2개를 만드셨는데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생 다니엘을 위한 것이었다. 가족사에 따르면 다니엘은 쫓겨난 반역자였다고 한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푸른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할아버지가 다니엘 피어스라는 남자와 친구였어? 엘리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데니엘 피어스?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야. 그들은 막다른 길에 서 있었어. 2 가족, 2개의 반지, 그리고 과거의 한 시점에서 교차하는 완전히 다른 2 역사가 있었지. 하나는 깨끗하지만 무자비한 사업 거래에 대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절도와 협박에 대한 이야기였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다니엘 피어스라는 유령과 약속으로 여겨졌던 반지가 있었어. 우리 엄마가 그 반지를 가지고 있어. 엘리자가 결심을 굳히며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나는 내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것이 사실인지 알아낼 거야. 기드온은 날카롭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거만한 태도는 사라지고 마지못해 존경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돌아서서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엘리자는 진실을 향한 그들의 탐구가 이제 불가분의 관계이며 위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섬뜩한 깨달음을 얻었다. 기드온 피어스와의 대면은 엘리자를 흔들렸지만 단호한 결의를 다지게 했다. 그녀는 가족의 명예를 지켰지만 그의 질문이 그녀의 마음속에 맴돌았다. 다니엘 피어스 이름은 백지 상태였다. 다음 날 그녀는 새로운 다급함을 느끼며 병원으로 돌아갔다. 로라가 전날보다 조금 더 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무릎 위에는 시집이 펼쳐져 있었다. 엄마 엘리자가 의자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이번엔 진짜 얘기해야 해. 더 이상 비밀은 없어. 로라는 길고 지친 한숨을 쉬고 책을 덮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네가 상자를 들고 있는 걸 보니 네가 그걸 놓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 로라는 딸을 바라보며 깊고 오래된 슬픔이 가득한 눈을 했다. 그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엘리자가 모른 척하며 물었다. 놀리지 마, 엘리자. 식당에서 만난 남자. 기디언 피어스 같은 남자가 소란을 피우고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클로이가 나한테 전화했잖아. 그녀는 걱정에 몸서리쳤다. 엘리자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가 나를 찾았다. 오웬 할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다. 우리가 그를 협박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할아버지가 발명품을 피어스 가족에게 팔았다고 생각한다. 로라의 표정이 굳어졌다. 팔았다고. 그게 그 이름인가? 그녀는 씁쓸하게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코웃음을 쳤다. 엘리자, 네 할아버지는 천재였어. 온화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고 세상은 실력과 선의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지. 당시 피어스 인더스트리의 경쟁사였던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지. 그는 개인 시간에 터빈 기어 시스템을 개발했지. 그건 그의 걸작이었어. 엘리자는 먼 기억에 잠겨 시선을 잠시 멈췄어. 그는 자신을 신뢰하는 동료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실수를 저질렀어. 그 동료는 2달 후 피어스 인더스트리의 고위직으로 이직했어. 그로부터 6개월 후 내 할아버지는 2 남자의 방문을 받았어. 그들은 변호사가 아니었지. 설득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들은 윌리엄 피어스 밑에서 일했지. 멸균 처리된 병실이 갑자기 차가워졌어. 그들이 뭘 했어? 엘리자가 속삭였어. 그들은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 로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그들은 그보다 더 똑똑했어. 우리 부엌 식탁에 사진들을 펼쳐놓았지. 내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사진, 내 할머니가 마트에서 나오는 사진들, 그들은 할아버지께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을 가졌는지 말해주었어.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앞에 서류 뭉치를 놓았습니다. 기밀 유지 계약서와 그의 발명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어스 인더스트리가 소유한 유령 회사에 양도한다는 계약서, 그리고 현금이 가득 든 봉투였습니다.
이야기는 엘리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갱단의 전술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서명했어요. 로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었겠어요? 그는 돈을 받았어요. 거절하는 건 반항 행위였을 테고 너무 무서워서 그들에게 맞설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일주일 후에 이사했습니다. 엘리자 그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작품을 훔친 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훔쳐갔습니다. 그는 6년 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날 우리 부엌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엘리자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엄마의 깊은 슬픔, 엄마의 경고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반지, 엄마 엘리자는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반지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다니엘 피어스가 누구야? 로라는 그 이름에 움찔하며 진심으로 놀란 반응을 보였다. 어디서 그 이름 들었어? 기드온이 나에게 말했다. 그의 증조부는 반지 2개를 만들었다고 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버림받은 동생 다니엘을 위한 것이었다. 로라는 1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중하느라 눈살을 찌푸렸다. 다니엘 오웬은 피어스라는 이름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를 내 친구라고만 불렀다. 그 끔찍한 시기에 그의 유일한 친구였다. 로라는 이야기의 다른 부분, 자신이 한 번도 공유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웬은 쫓겨난 후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그런데 한 남자가 그를 찾았다. 자신을 다니엘이라고만 소개한 남자였다. 그는 떠돌이에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술가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고 오웬을 파괴한 기업의 탐욕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공학계 소문을 통해 오웬에게 일어난 일을 들었다. 로라가 들려준 이 다니엘은 할아버지께 자신도 권력 있는 가문에 배신당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내 피로 훔쳐간 그들은 친구가 되었다. 서로에게 위안을 찾는 상처받은 두 남자 다니엘은 마을을 완전히 떠나기 전 오웬에게 반지를 주었다. 오웬은 강렬한 눈빛으로 엘리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오웬에게 이 반지가 형제들 사이에 공통된 꿈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희망으로 빚어졌고 탐욕으로 얼룩진 반지였다. 그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정직함의 가치를 증명하는 증거로 간직하라. 언젠가 불사조가 옳은 사람을 위해 일어날 것이다. 오웬은 반지 자체보다 그 반지를 더 소중히 여겼다. 그것은 그가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그러니 다니엘 피어스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는 또 다른 희생자였다. 그리고 그는 연대의 표시로 자신의 출생권을 다른 피해자에게 주었다. 이 이야기는 기드온의 차가운 가계부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비극적이었다. 동시에 기드온은 그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집, 즉 1시간 거리에 있는 광활한 석조 저택에 있었다. 도시였다. 그는 이곳에 거의 오지 않았다. 엄숙한 얼굴의 조상들의 초상화로 가득 찬 집이라기보다는 박물관에 더 가까웠다. 낡은 종이와 광택제 냄새가 나는 어두운 나무, 판넬로 덮인 서재에서 그는 사촌 로버트 피어스를 만났다. 로버트는 나이도 몇 살 많았고 훈련된 미소와 편안한 매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평생 단 하루도 일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가족 자선재단을 운영했는데 그 일 때문에 갈라 행사에 참석하고 리본 커팅을 해야 했다. 기드온, 우리가 무슨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지? 로버트는 콘크리트 숲에 지쳐 브랜디 2잔을 따라주며 말했다. 정보를 찾고 있어요. 로버트, 기드온이 말하며 종조부 다니엘에 대해 바로 이야기했다. 로버트의 미소가 잠깐 흔들렸다. 다니엘 골칫덩어리, 그 오래된 유령 이야기. 왜 그렇게 됐어?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해. 진짜 자세한 내용이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야. 로버트는 스니프터에 브랜디를 넣고 휘저으며 갑자기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뭐 전설은 알겠지. 그는 동생이자 예술가, 몽상가였다.
알라릭은 실용주의자이자 건설자였다. 다니엘은 알라릭이 회사 초기 성공을 위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비난했다. 이사회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지만 실패하고 사라졌다. 하지만 귀중한 반지를 훔치고 경쟁자에게 회사 비밀을 팔았다는 혐의를 받고 나서였다. 로버트는 극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형제 간의 경쟁과 배신에 대한 고전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계승서열이 항상 그토록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거다. 또 다른 다니엘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기디언이 항상 알고 있던 이야기였다. 하지만 지금 들어보니 다소 과장된 느낌이 들었다. 알라릭의 권력 다툼을 정당화하기 위한 편리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믿습니까? 기디언이 물었다. 내가 왜 안 믿어야 합니까? 우리 역사잖아요. 로버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왜 가문이 당열했는지 설명이 되죠. 윌리엄 할아버지가 사업 거래에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이유가 뭐죠? 그는 또 다른 배신으로부터 가문의 유산을 보호하고 있었어. 그는 음모를 꾸미는 듯한 목소리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왜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거지? 그의 후손 중 한 명이 구호품을 찾아 숲속에서 기어 나온 걸까? 질문은 무심했지만 로버트의 눈빛은 날카롭고 탐색하는 듯했다. 기디언은 갑자기 본능적인 불신을 느꼈다. 로버트는 항상 무표정해 보였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치밀하게 만들어진 허울일지도 모른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기디언이 목소리가 떨렸다. 물론이죠, 물론이죠. 로버트가 뒤로 기대며 말했고 매력적인 미소가 돌아왔다. 오래된 유고를 파내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오래된 가족 서류는 서쪽 윙 서재에 있습니다. 윌리엄스 할아버지의 개인 서신입니다. 마음껏 해보세요. 다만 당신이 발견한 유령이 생각보다 더 흉측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기디언은 로버트에게 브랜디를 주고 서재로 갔다. 방은 먼지가 쌓인 채 몇 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 그는 빛바랜 리본으로 묶인 편지 상자를 발견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편지들을 정리했다. 할아버지의 우아한 필기체 글씨를 읽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대부분 업무 관련 내용이었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 할아버지의 보안 책임자에게 보낸 편지들을 발견했다. 편지 내용을 보니 속이 메스꺼웠다. 오웬 캐리어웨이라는 남자의 감시 상황, 딸의 학교 시간표, 아내의 일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뜩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캘러웨이는 무력화되었다. 자산은 확보되었다. 그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 무력화되었다. 자산은 확보되었다. 엘리자 홀레이의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모두 사실이었다. 그의 가족의 재산은 절도와 협박으로 굳건히 다져졌다. 이 발견의 무게는 참혹했다. 하지만 서류를 계속 훑어보다가 그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그의 이야기에도 엘리자의 이야기에도 맞지 않는 무언가였다. 장부 뒷면에 끼워진 편지들과는 별개로 접힌 쪽지 한 장이었다. 할아버지 윌리엄의 필체였지만 정신없이 찢겨져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누군가가 그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망칠 수 있었다. 모든 것. 다니엘이 열쇠다. 이름을 지켜야 한다. 쪽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다. 그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우리의 로버트는 누구였을까? 너무 편리해 보였다.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 다니엘이 열쇠다. 다니엘은 유령 오래전에 사라진 배신자로 여겨졌다. 하지만 다니엘이 실종된 지 수십 년 후 쓰인 이 쪽지는 그를 현재 존재하는 위협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기드온은 먼지 쌓인 조용한 서재에 서서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유언장을 들고 있었다. 한 손에는 할아버지가 오웬 캘러웨이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엉터리 진실이, 다른 한 손에는 더 깊고 복잡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수수께끼 같은 쪽지가 있었다. 이야기는 더 이상 할아버지와 엘리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세 번째 인물, 숨겨진 실마리가 있었고 그 실마리의 이름은 다니엘이었다. 할아버지의 쪽지가 발견되자 기드온은 집중적인 집착에 빠졌다. 그는 로렌스가 자신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니엘이 열쇠였다. 그것은 암호였다.
그리고 기드온은 혼자서는 그것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와 엘리자 사이의 적대감은 녹아내렸다. 멀리 떨어져 완전한 진실의 이해관계를 가진 유일한 두 사람이라는 암울한 현실이 그녀를 대신했다. 그는 그녀가 있을 곳, 병원 식당에서 거울에서 본 것과 똑같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커피잔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에 얇은 파일을 올려놓았다. 어머니 말씀이 옳았어. 그가 말했다. 평소의 권위는 사라지고 대신 모든 것, 위협과 강압에 대한 조용한 진중함이 가득했다. 할아버지께서 당신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으셨어. 그분이 파일을 앞으로 밀어냈지. 그 안에는 캘러웨이 가족에 대한 감시보고서 사본이 들어있었어. 이게 증거야. 엘리자는 파일을 열었다. 차가운 어린 소녀였던 어머니에 대한 임상적인 묘사.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복수심과 공포가 뒤섞인 빛이 가득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내 이야기도 무너지고 있으니까. 기드온이 말했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는 그녀에게 쪽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니엘이 열쇠다. 내 할아버지가 침묵당한 후 우리 할아버지 윌리엄이 쓴 편지였다. 그는 누군가를 두려워했다. 다니엘에 대한 진실을 아는 누군가. 엘리자는 얼굴을 찡그렸다. 하지만 다니엘은 우리 할아버지에게 반지를 주었다. 그는 버림받은 자 오웬처럼 희생자였다. 그가 네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기드온은 중요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었다면, 다니엘의 실종이 단지 그가 버림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내 이야기와 내 이야기지만 둘 다 배신당하거나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에게는 1차적인 출처, 객관적인 진실이 필요하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엘리자가 물었다. 여러 세대에 걸친 음모의 무게가 어깨에 얹혔다. 기드온이 눈에서 영감의 불꽃을 일으키며 말했다. 반지는 변함없는 존재다. 반지는 원점이다. 증조부 알라리기 파리의 장인 미셸 뒤부에게 제작을 의뢰했다. 사업은 끝났지만 나는 그 회사의 자산,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기록, 파리의 원장을 인수한 회사를 찾았다. 엘리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었다. 오늘 아침 관련 페이지를 스캔해서 보냈어. 기드온이 휴대폰을 두드리며 말했다. 고해상도 이미지가 내 사무실에 있어. 다른 사람의 눈이 필요해. 자네의 눈이. 자네 반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지. 1시간 후 엘리자는 상상도 못했던 곳에 서 있었다. 80층에 있는 기드온 피어스의 사무실. 고요함이 완벽했다. 도시의 풍경은 숨 막힐 듯 아름다웠다. 한쪽 벽을 덮은 거대한 화면에는 낡은 가죽 장정 원장의 한 페이지가 고해상도로 표시되어 있었다. 글씨는 우아하고 거미줄처럼 헝클어진 프랑스어였다. 옆에는 번역된 필사본이 스크롤되었다. 그들은 알라릭 피어스가 1922년에 의뢰한 모든 작품 목록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제네비브가 알아낸 대로 거기에는 똑같은 반지 2개가 적혀 있었다. 장인이 쓴 원본 프랑스어 메모를 확대해 보니 엘리자는 통역가가 놓친 무언가를 발견했다. 통역가의 메모에는 하나는 건축하는 사람을 위한 것, 하나는 꿈꾸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원본 프랑스어는 더 구체적이었다. 엘리자는 고등학교 때 4년 동안 프랑스어 수업을 들었다. 그리고 녹슬어가는 동안 한 구절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수호자. 그건 꿈꾸는 사람이 아니야. 엘리자가 천천히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수호자 꿈. 영혼의 수호자라는 뜻이야. 기드온은 그 구절을 확대해서 읽었다. 영혼의 수호자. 그는 무겁고 의미심장한 느낌으로 그 말을 반복했다. 제국을 건설하는 자이자 그 영혼의 수호자. 그것은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파트너십이자 균형이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알라릭과 다니엘은 서로 경쟁할 운명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전체에서 두 반쪽이 되어야 했다.
다니엘의 배신 이야기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었다. 페이지를 더 훑어보던 기드온은 항목 옆에 다른 글씨체와 잉크로 쓰여진 작은 주석을 발견했다. 날짜는 1945년이었다. 이게 뭐지? 그는 메모를 확대하며 중얼거렸다. 프랑스어는 거미줄처럼 굵어서 읽기 어려웠다. 리수 다니엘 피어스. 메모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다니엘 피어스 씨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머뭇거리며 통역했다. 그는 밴드 안쪽에 두 번째 반지를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더 이상 피어스가 아니다. 그는 다른 무언가이다. 기드온과 엘리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더 이상 피어스가 아니야. 엘리자가 속삭였다. 그는 이름을 바꿨어. 기드온은 깨달았다. 그는 쫓겨났을 때 가문의 성을 완전히 버렸다. 메모는 이렇게 이어졌다. 아이렐 오웬. 이름을 새겨달라고 하셨어. 기드온은 그의 목소리를 읽고 오웬이라는 이름을 알아챘다. 엘리자는 숨을 헐떡이며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오웬,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건 1945년의 일이었다. 할아버지는 다니엘을 20년 후에야 만났을 것이다. 내 할아버지 이름이 아니야. 기드온이 말했다.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사실이 그에게 떠올랐다. 그는 키보드를 맹렬히 두드리며 가족의 족보 기록을 꺼내 이전보다 훨씬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손가락이 휙휙 움직이고 머릿속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는 증조부인 올 알라릭 피어스를 찾았고 그 다음에는 증조모인 베아트리스를 찾았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가계도를 찾았다. 그녀의 처녀 시절 성은 보우몬트였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알라릭의 장인인 그의 이름은 오웬 보우몬트였다. 알라릭의 초기 사업에 자금을 지원했던 부유한 해운 재벌이었던 그는 1944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 진실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타격처럼 와닿았다. 그 비문은 엘리자의 할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념비였습니다. 반지. 엘리자는 숨을 불어넣으며 조각을 맞추었다. 반지는 두 형제가 나눠 가질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쓰는 것이었다. 알라릭 피어스와 그의 아들 윌리엄, 내 할아버지. 아니, 기드온은 진실에 섬뜩할 정도로 선명한 눈으로 말했다. 알라릭은 1922년에 윌리엄이라는 아들이 없었다. 그의 아들 윌리엄은 1925년에 태어났다. 1922년 알라릭 피어스는 1905년에 태어난 아들, 그의 첫째 아들을 낳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클릭했고 흑백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잘생기고 자랑스러운 두 젊은이의 공식적인 초상화였다. 한 명은 분명히 젊은 알라릭 피어스였다. 다른 한 명, 몽상가이자 영혼의 수호자인 그는 그의 형제였다. 사진 아래에는 알라릭과 다니엘 피어스, 1921이라는 캡션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공식 계보 기록에는 퍼즐의 마지막 파괴적인 조각이 있었다. 다니엘 피어스 항목에는 그의 본명인 다니엘 오웬 피어스가 적혀 있었다. 다니엘은 반지에 새겨진 오웬이었다. 장인을 기리는 기념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중간 이름, 즉 형이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정체성을 되찾고 있었다. 그 반전은 너무나 심오하고 완벽해서 방하는 침묵에 휩싸였다. 가족사 전체가 거짓이었다. 다니엘은 동생이 아니었다.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보면 그는 형이었다. 그는 상속자여야 했다. 알라릭은 차남이자 건축가였다. 그리고 윌리엄 피어스 기드온의 할아버지는 알라릭의 외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차남이었다. 다니엘은 알라릭의 첫째였다. 아니, 잠깐. 기드온은 생년월일을 다시 확인했다. 다니엘은 1905년에 태어났다. 윌리엄은 1925년에 태어났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들은 형제가 아니었다. 알라릭과 다니엘은 형제였다. 하지만 윌리엄은 다니엘의 형제가 아니었다. 그는 그의 조카였다. 그들이 쫓던 이야기는 틀렸다. 선수들도 틀렸다. 엘리자의 할아버지는 우연히 버림받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었다. 그는 피어스 가문의 진정한 상속권 박탈 상속자인 다니엘 오웬 피어스를 만났고 다니엘은 그에게 연대의 표시를 주지 않았다. 그는 그에게 반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반지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주었다.
그것은 증거이자 제국에 대한 잠복한 주장이었다. 그리고 윌리엄 피어스 기드온의 할아버지는 오웬 캘러웨이에게서 발명품을 훔친 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따라서 자신의 정통성에 도전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 그의 삼촌 다니엘 피어스와 접촉했던 남자를 제압하기 위해 그런 짓을 했다. 그가 아는 쪽지. 그를 찾았다. 다니엘이 열쇠였다.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오웬 캘러웨이였다. 른 아마도 로버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음모의 또 다른 일부였을 것이다. 다니엘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존재와 캘러웨이와의 관계는 윌리엄 피어스의 삶과 재산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거짓말을 드러낼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발명가를 침묵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격자를 침묵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인의 장부에서 짜깁기 된 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패했습니다. 정당한 상속인인 다니엘 오웬 피어스는 역사에서 체계적으로 지워졌습니다. 기드온의 할아버지 윌리엄은 단순한 발명품 때문이 아니라 가문의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거짓말을 묻기 위해 오웬 캘러웨이를 침묵시켰습니다. 기드온의 사촌 로버트가 이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었고 기업 권력 다툼의 무기로 사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끔찍하게 분명해졌습니다. 심판을 강요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피어스 재단의 연례자선 갈라, 로버트의 개인적인 무대였습니다. 엘리자에게 어머니의 존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려야 했다. 웅장한 무도회장은 거짓된 광채로 번쩍였고 가면을 벗기기에 완벽한 배경이었다. 로버트는 매력적이고 자애로운 사회자, 제자리에 있었다. 기디언과 엘리자가 자신을 향해 곧장 걸어오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의 익숙한 미소는 깨지기 쉬운 허울로 변했다. 로버트 기디언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게임은 끝났다. 진정한 후계자 다니엘 오웬 피어스에 대해 알게 되었다. 로버트는 비웃으며 거만한 해고를 준비했다. 기디언, 자네는 분명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군. 그의 말이 여자의 목소리에 끊겼다. 약했지만 무도회장의 정중한 잡담을 가르는 마이크 덕분에 증폭되었다. 그의 동화는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로라 할러웨이의 시선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로버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윌리엄 피어스는 당신 가족이 버린 그 명예로운 사람과 친구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파멸시켰어요. 로라가 선언했다. 아버지는 당신 비밀을 지켜야 했어요. 저는 지키지 않을 거예요. 멍하니 있는 군중 사이로 숨죽인 탄성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재단의 선행을 보여주는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무대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이 깜빡였다. 엘리자가 휴대폰을 들어 올리자 파리 장부의 끔찍한 이미지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2개의 반지를 주문하는 내용과 반지 안에 새겨질 이름이 적힌 항목이었다. 2번째 오웬. 갇힌 로버트는 로라의 비난하는 얼굴에서 화면 속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빤히 바라보았다. 과거의 유령과 돌처럼 굳어진 증거에 갇힌 듯했다. 기드온이 앞으로 나서며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권위가 가득했다. 우리 가문의 유산은 거짓말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는 사로잡힌 청중에게 선언했다. 할아버지가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입을 다물게 한 거짓말이자 내 사촌이 저지른 거짓말입니다. 그는 돌아서서 로버트를 노려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 공개적인 비난에 로버트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침착함은 산산이 조각나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이 바보야 기드온. 그는 입 바로 앞에 있는 마이크를 잊은 채 낮게 말했다. 저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묻어두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불쌍한 웨이트리스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자백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증폭되었고 무도장의 침묵 속에 메아리쳤다.
로버트는 단 한 번의 숨결로 자신을 모독하는 듯한 태도로 한 세기 동안의 부패를 입증하고 스스로 엄청난 몰락을 만들어냈다. 그는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홀로 서 있었다. 주변에서 먼지로 무너져 내린 부패한 성의 왕처럼 갈라 행사의 여파는 온갖 뉴스 헤드라인과 사임의 소용돌이였다. 피어스 왕조는 흔들렸지만 이어지는 고요 속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몇 주 후 햇볕이 내리쬐는 개인 병원의 병실에서 연약한 조각 하나가 자리를 잡았다. 푸른 정원을 바라보는 로라 할러웨이의 눈에는 엘리자가 몇 년 만에 본 듯한 빛이 스쳤다. 평생의 비밀의 무게가 마침내 벗겨진 것이다. 기디언 피어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거물이 아니라 진실에 겸허해진 사람이었다. 그는 공허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로라의 침대 옆 탁자 위에 가죽 장정된 문서를 올려놓았다. 다니엘 오웬 피어스 재단입니다. 그는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가족이 짓밟으려 했던 독립발명가들과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 재산의 상당 부분은 오웬 캘러웨이의 유산을 첫 번째 명예 수혜자로 하여 재단의 기부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엘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단순한 배상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새로운 유산으로 빚어진 정이었다. 로라는 손을 뻗어 기드온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그를 존경했잖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모두를 존경했잖아요. 기드온은 엘리자를 바라보며 자신의 불사조,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내 모든 것을 시작한 반지 옆에 끼웠다. 옅은 금빛으로 빛나는 두 개의 불꽃이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반지는 마침내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 하나는 만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수호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는 엘리자와 시선을 마주하며 말했다. 회사를 재건할 수는 있지만 한 세기 동안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엘리자. 그것은 돈이나 권력의 제한이 아니라 목적의 제한이었습니다. 약속을 상징하는 두 개의 반지를 바라보던 엘리자는 마침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뚜렷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와 충만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유산을 물려주자고요. 늦은 밤 식당에서 한 단 한마디가 역사를 다시 쓴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위해 싸운 웨이트리스 엘리자. 홀레이는 아무리 깊이 묻힌 진실이라도 어떤 재산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화려한 감옥에 갇힌 억만장자 기드온 피어스는 진정한 부는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 올리기로 선택한 정직함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가족에게는 비밀이 있으며 때로는 외부인의 용기가 진실을 밝혀내고 불사조가 마침내 죄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한 사람의 목소리가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단순한 허구가 아닌 이야기를 사랑하는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화면이 꺼진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실화 드라마를 더 많이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알림종을 눌러 업로드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